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0이 된 여자입니다. 요즘 날이 좋아서 제가 다니는 절에 종종 기도를 올리러 가고 있어요. 하는 일들이 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보다도 거기 가면 그냥 가슴이 편해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가는 순간만큼은 세상사 모든 일들이 어지럽지 않게 느껴지는 듯해요. 귀가 순해진다는 60을 먹었는데도 살아가는 게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절에 가면 저 같은 마음을 안고 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 또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한답니다. 이렇듯 형체가 없지만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일들이 가끔 있는데 믿음 하나로 이루어낸 저의 사연을 한번 읊어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었어요. 친정엄마께서는 여자는 일찍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말씀을 귀에 닥지가 않도록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남편은 제가 살고 있던 고향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무뚝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저를 굶기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불만은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 2년 만에 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애가 애를 낳은 꼴이었지만 귀하게 얻은 아이니만큼 정말 소중하게 키웠어요. 집에서는 장손이다 보니 시부모님도 남편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남달랐습니다. 우리 장손은 보면 어쩜 이렇게 생긴 것도 지 아빠를 빼다 박았나 몰라. 그러니까 생긴 게 너무 판박이라 어디 가서 잃어버릴 일은 없겠어. 아들이 태어난 이후 집에서는 웃음이 끊길 날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복덩이였죠. 아들이 3살이 되던 해에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또한 아들이었어요. 시댁은 아들이 워낙 귀한 집이었는데 아들을 둘이나 낳아왔다면서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모른답니다. 아이들도 잘 커가고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신이 제 행복을 질투라도 했던 걸까요? 저의 행복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큰애가 5살일 때였어요. 그날은 작은애가 몸살이 나서 방 안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어요. 뭐라도 해먹여야겠다는 생각에 작은애는 어머님께 맡기고 저는 장 보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큰애가 자기도 따라가고 싶다면서 칭얼거리는 거예요. 혼자 후딱 장을 보고 올 생각이었는데 엄마 따라 같이 가고 싶다는 말을 하니 눈에 밟혀서 데리고 나갔죠. 아이는 과자 코너에서 과자를 고르고 있었고 저는 그 틈에 필요한 재료들을 빠르게 담고 있었어요. 한 5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계산을 하려고 아이를 찾는데 과자 코너에 큰애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상우가 어디 갔어?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저는 마트 직원에게 아이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어요. 혹시 키가 한 이 정도 되는 남자에게 못 보셨어요? 파랑색 티셔츠 입고 있었는데요. 네?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제가 계산대에 있는 저희 직원한테 물어볼게요. 직원은 급하게 계산대에 계신 분께 아이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지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혼비백산에서 근처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영락없는 미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방팔방을 헤집고 다녔어요. 아이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너무 무서운 겁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남편 또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상욱이는? 상욱이 정말 아직 못 찾은 거야? 여보, 어떡해. 정말 찰나였는데 우리 상욱이가 사라졌어요.
경찰서에서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안도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흐른 게 아니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그 이후 저희 가족의 삶은 모든 일상이 멈춰버렸어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렸던 거죠. 어머님은 아예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리셨답니다. 우리 장손, 그 어린 것이.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안고 온 가족이 백방으로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전단지를 돌리고 살고 있던 동네는 물론 옆 동네에 그 옆 동네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답니다. 한 달을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가족들은 허망한 상태로 하루하루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가장 마음이 지옥 같은 건 저였는데 그날 그냥 혼자 장 보러 갔었다면, 과자 코너에 혼자 두지 않았다면,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면 하면서 스스로를 엄청나게 자책했어요. 나중에는 만나지 못해도 괜찮으니 제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실종사고 뉴스라도 나오는 날이면 심장이 너무 뛰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뉴스를 안 보고 살았어요. 한 2달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냈죠. 경찰들은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할 뿐 아이를 찾는 속도에 진전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실종 아동을 찾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어머님은 저에 대한 원망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네가 애를 똑바로만 봤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애 엄마가 애를 제대로 봐야지. 우리 장수는 어떡할 거야?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이 사람도 지금 힘들긴 매한가지예요.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진정을 해보세요. 경찰들도 못 찾는다고 하는데 네가 혼자서 무슨 수로 우리 장손을 찾을 것이야? 화가 날 대로 난 어머님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를 집에서 내쫓아 버리셨어요. 남편 또한 저에 대한 원망이 찰대로 차서 어머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상욱이 찾아올게요. 정말이에요. 됐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져! 한순간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어요. 큰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일로 저는 내쫓기면서 이혼을 당해버렸어요. 작은 아들과도 인연이 끊겨버리기 마찬가지였죠. 시댁에서는 절대 아이를 저한테 줄 수 없다고 완강하셨거든요. 저 또한 잘못한 게 있으니 고집을 피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이었기에 혼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이혼을 당해서 혼자가 된 이후에도 저는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전단지를 돌리고 신문에 광고를 내걸면서 보이지 않는 고군분투를 하면서 지냈답니다. 그러다 한 번씩 철저하게 무너지곤 했어요. 허공에 삽질을 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힐 때면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거든요. 분명 다시 만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 하나만으로 버티기엔 버거운 삶이었답니다. 답답한 마음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거기서는 종을 흔들면서 점괘를 보더니 제게 이러는 겁니다. 네 큰아들 잘 살아있어. 틀림없이 다시 만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달이 나서 살 거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알려주는 말을 읽기만 하는 점쟁이지만 그 말에 얼마나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었는지 몰라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점쟁이의 말 한마디에 10년을 버텼어요. 그래야만 제가 살겠더라고요. 어딘가에 분명 잘 살고 있을 내 아들의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또 버텨왔답니다.
그렇게 아이를 잃어버리고 이혼을 당한 지 13년이 흘렀어요. 20살에 결혼을 했었는데 벌써 제 나이가 40이 되었던 거죠. 시간이 그렇게나 빨리 흘러가더군요. 그 사이 저는 먹고 살아야 아이를 다시 만나더라도 떳떳한 엄마일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작은 수건 공장에서 미싱 돌리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공장 사장님은 제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저의 사정을 참 딱하게 봐주셨어요. 덕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친구처럼 지내기도 했답니다. 사장님도 집에 돌아가면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엄마였던지라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었죠. 저희도 함께 일을 한 지도 거의 8년째였어요. 그러다 하루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현숙 씨도 혼자 된 지 한참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큰아들만 찾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40이면 아직 얼마나 젊어. 그러지 말고 남자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요? 우리 남편 거래처 사장님 중에 혼자 된 분이 있는데 사람 참 좋고 괜찮아.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사장님의 호의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거절을 했어요. 아이를 찾는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사장님은 몇 번이나 저한테 한번 만나보라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사장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거절을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밥이나 한번 먹자는 마음으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는 키도 덩치도 큰 아주 듬직한 스타일의 사람이었답니다. 현숙 씨 사정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어려운 걸음 해주신 것도 잘합니다. 저 또한 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 그 마음 100번 이해가기도 하고요. 살다 보면 뭘 그렇게까지 힘들게 아들을 찾느냐며 이제 그만 놓아주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남자는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이 18살이라면서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우리 큰아들이 지금 제 곁에 있으면 딱 18살인지라 순간 그 아이가 제 아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진을 본 순간 그 남자를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이후 저희는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 잔 기울면서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어쩌다 혼자가 되신 건지 물어봤어요. 사실 저는 사별로 혼자가 됐어요. 애들 엄마가 뇌졸중으로 한참을 고생했거든요. 세상에나 그러셨군요. 사별이신지는 몰랐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아픈 사람이 힘들 일이죠. 그래도 아픈 걸 지켜보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저도 저인데 현숙 씨도 혼자 되시고 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아드님 일도 그렇고 갑자기 혼자서 먹고 사는 일이 어디 쉽나요? 아이만 키우시던 분이셨잖아요. 사실 저는 이혼한 이후에 전 남편에게 조금씩 생활비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그 일로 이혼한 것에 대해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너무 모질었다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저희는 종종 연락을 하면서 지내면서 작은 아들과도 1년에 두어 번 만나고 있었어요. 제가 전 남편과 인연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 불쾌해할 것도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전 남편께서 그래도 참 됨됨이가 좋은 분이시네요. 부부의 연이 끊겨버린 마당에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 것도 쉽지는 않으셨을 일인데요. 힘든 시간 동안 그래도 얼마나 든든하셨겠어요. 정말요? 저는 왠지 이 사실을 알면 불쾌해하실까봐 은근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요. 그런 일로 걱정을 하셨다니 웃음이 나오네요. 전혀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도움을 받을 곳이 있으셨다니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느끼는 것이지만 사장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마음의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참 좋아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렇게 느껴주신다고 하니 제가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몇 달간의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국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둘 다 나이도 있고 초혼도 아니었던지라 서로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어 했어요. 가까운 가족들만 모여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조촐하게 저희만의 결혼식 아닌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재혼을 하게 되면서 전 남편과의 연락은 아예 끊겨버리게 되었어요. 제가 재혼 소식을 알리니 저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더군요. 저 또한 새로운 삶에 빨리 적응하려면 그래야만 했기도 하고요. 재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걱정이 되었던 건 다름 아닌 새로운 아들이었던 준혁이었어요. 한참 예민할 나이이기도 하고 새엄마인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저의 조심스러웠던 마음을 단번에 잠재워준 것 또한 준혁이었답니다. 아들은 제 나이답지 않게 너무나도 의젓하고 살가운 아이였어요. 저를 새엄마로 여겨주는 것도 없었고 정말 친아들 그 이상으로 저한테 잘하는 아이였답니다. 준혁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5살 때 잃어버린 제 큰아들이 그만 슬퍼하라고 저에게 준혁이를 보내준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만큼 아이는 저한테 너무 큰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좋은 분이라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아빠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궁상맞게 지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집에 오시고 나니까 사람 사는 집 같고 너무 좋아요.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듣지도 않으시고요. 이 집은 어떻게 아들이랑 아빠가 바뀐 것 같은 모양새야. 우리 아들은 어쩜 그렇게 애늙은이 같을까? 엄마는 그래서 네가 좋아. 제 속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었지만 제가 낳은 아들 이상의 아이였어요. 정말로 사랑만 가득 채워서 아이를 대했고 아이는 그것의 몇 배 이상을 보답했어요. 우리 집 부자를 보면 그 아들의 그 아빠라는 말이 딱이었어요. 남편 또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유난스럽게 성실하고 뭐든 대충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한테 피해주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성미 때문인지 남편의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아들은 그런 남편을 닮아서 그런지 주어진 일을 아주 책임감 있게 해내는 아이였어요. 그렇게 아들이 대학을 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을 하는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원래 있던 사람처럼 자리매김하게 되었답니다. 큰아들을 찾아 헤매느라 힘들었던 지난 시간 동안의 보상이라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마음 한켠에서 큰아들 상욱이에 대한 미련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었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으로 가끔씩 절에 가서 신실하게 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어요.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 재혼을 한 지도 17년이나 흘렀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는 처음 결혼했던 것보다 재혼을 해서 산 세월이 더 길게 되었더군요. 재작년에 저희 아들 준혁이는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올해 예쁜 손녀를 출산했는데 이제 정말 제가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덧 제가 할머니가 된 겁니다. 아이고, 어쩜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예쁠지 몰라. 생긴 게 꼭 잘 익은 복숭아 같아. 귀 좀 봐, 엄마. 엄마 닮아서 완전 부처님 귀야. 제 유전자를 받은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너스레를 잘 떠는 아들이에요. 저런 녀석이니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제가 자주 가는 절에서 기도를 올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이런 꿈을 꾸었어요. 30년 전에 어린 제가 큰아들을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는 꿈이었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날 깨어나고도 한참을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나기라도 하는 순간이 온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발 꿈에라도 한 번만 나와달라고 그리 애원을 했을 때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니 이렇게 뜬금없는 순간에 제 꿈에 나타나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시간에 전화할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보,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어요? 그게 미안한데 그 침대 옆에 있는 USB 좀 사무실로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침에 챙겨온다는 것이 깜빡했지 뭐야. 오후에 거래처랑 미팅할 때 필요한 자료라서. 어쩐지 오늘 급하게 나간다 싶었어요. 이따 제가 회의 전까지 챙겨 갈게요. 저는 차를 끌고 남편의 회사에 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남편 회사 직원들은 제게 살가운 인사를 건네더군요. 남편에게 전해줄 것을 전해주고 자리를 뜨려 하니 남편이 제게 차나 한잔하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성격은 왜 이렇게 급해? 준혁이 엄마 차라도 한잔하고 가. 난 당신이랑 직원분들 일하는데 방해될까 싶어서 그런 거지. 알겠어요. 그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차를 한잔하고 있는데 이내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뭐라고요? 잠시만요. 금방 내려갈게요. 남편은 목소리가 다급해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글쎄, 이 건물 경비가 있는데 그 양반이 달구지로 내 차 범퍼를 깨먹은 모양이야. 지금 내려가 보게. 세상에, 범퍼를요? 같이 가요. 아니야, 됐어. 당신은 여기 있어. 별일 아니니 내가 먼저 가볼게. 작은 접촉사고로 남편의 차가 파손된 것 같았어요. 남편은 급히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그 후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보았어요. 멀리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 너무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착하고 심성 좋은 우리 남편이 경비원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손을 올려서 겁주는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당하던 경비원의 얼굴을 보니 꽤나 젊은 남자였어요. 요즘 취업난이라고 하더니 저렇게 젊은 청년도 경비 일을 하는구나 싶었죠. 그건 그렇고 척 봐도 아들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한테 어쩜 저럴 수가 있나 싶어서 저는 그만하라고 말을 하려고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젊은 경비원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남편의 팔을 잡고 그만하라고 저항을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악하고 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내가 뭘 본 거야? 제가 온 것을 보고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내 차를 쳐놓고 너무 뻔뻔스럽게 굴어서. 그게 아니라 저기요, 경비원님, 혹시 부모님 계세요? 저는 경비원에게 부모님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그때가 한여름이라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경비원이 저항을 하려고 팔을 들어 올린 순간 팔 안쪽에서 널찍하게 생긴 흉터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 모양이 보통 특이한 모양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제 큰아들 상욱이는 3살 때 팔 안쪽을 다리미에 대이고 나서 흉이 남았는데 당시엔 저희가 넉넉치 못해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거든요. 제 큰아들 상욱이가 지금까지 흉터 제거 수술을 받지 못했으면 아마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컸어요. 흉터의 모양이며 위치이며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분명 제 아들의 흉터였어요. 저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모님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너무나도 어눌한 한국말로 제게 이러는 거예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그리고
파양을 당해서 지금은 부모님이 없어요. 저는 순간 그 경비원이 제 아들이 맞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순간 막막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경비원은 무언가를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제게 지갑을 내밀며 그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었어요. 제가 고아원에 처음 갔을 때 사진이에요. 언젠간 필요할 것 같아서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가 보여준 사진 속의 아이는 영락없는 제 큰아들 상욱이가 맞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을 떨며 오열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 아이가 제가 그렇게 찾던 우리 큰아들이 맞아요. 상우가 엄마야, 엄마. 어떻게 여기서 너를 만날 수 있는 거니? 말도 안 돼.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로. 남편도 순간 어안이 벙벙한 얼굴을 하면서 놀라더니 이내 흥분을 가라앉히고 저희를 토닥거려 주었어요. 남편 또한 제 사정을 전부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정말 제 엄마예요? 믿겨지지 않아요.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오해해서 미안해요. 아까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사죄의 의미로 자수리비는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제 큰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와이프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저에게 빨리 전 남편을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전 남편도 아들 잃은 건 마찬가지였잖아. 지금까지 얼마나 애가 달았겠어. 얼른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봐.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자기 아들 찾는 건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 남편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아까 제 큰아들의 멱살을 잡던 게 생각이 나서 물었어요.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참 그런데 아까 멱살을 잡고 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당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아까 순간적으로 너무 흥분을 해서 그랬던 거야. 아까 말하는 거 들었잖아. 한국말도 서툰데 계속 뭐라 하는지도 모르게 중얼중얼거리는데 너무 환장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 당신 놀랐겠다. 나야 당신 그런 모습 처음 봐서 놀라긴 했는데 오죽 마음이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나간 일이니까요, 뭐. 일단은 저에게 아들을 다시 만났다는 것보다 큰일은 없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저는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전화를 하려니 은근 떨리더라고요.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으면 어쩌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전 남편은 그동안 핸드폰 번호를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 소식을 전했답니다. 잘 지냈어요? 우리 상욱이 찾았어요. 거두절미하고 본로만 바로 전달했는데 전 남편은 곧장 그리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큰아들 상욱이,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던 작은아들 상원이, 그리고 전 남편까지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전 남편은 그 사이 많이 늙어 있더라고요. 세월이 참 야속해요. 물론 저 또한 늙어 있었겠지만요. 예전에 젊고 당찬 그 모습은 사라졌지만 전 남편은 그 형형한 눈으로 제 아들 상욱이의 얼굴을 만지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 이 흉터를 보니까 바로 알아보겠다. 이때 여기를 다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내가 이 흉터를 보고 바로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상욱이, 이분이 너희 아버지야. 제 인생에서
부모님을 만나뵐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꿈만 같아요. 상욱이와 전 남편은 너무나도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기 때도 그렇게나 자기 아빠를 똑 닮았더니 커서도 얼굴이 많이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상욱이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이윽고 큰아들뿐만 아니라 작은 아들의 모습도 눈에 보였어요. 어릴 적엔 자기 형보다 키가 한참 작았는데 지금은 형보다 한 뼘은 좋게 커 있더군요. 작은 아들은 아기 때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못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그날 오랜만에 만나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 몰라요. 그리고 큰아들 상욱이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상욱이는 길을 잃었던 5살에 그때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이듬해에 바로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고 해요. 5살까지 한글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던 녀석인지라 입양 후 한글보다 알파벳을 먼저 배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양 간 집에서는 상욱이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양인 아이를 입양했지만 자기들 생각처럼 아이가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니 부모의 역할을 중간에 멈춰버린 거죠.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상태로 오랜 시간을 지내다가 결국 파양을 당했고 그 이후에는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서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 후 성인이 되고 나서 한글을 다시금 제대로 배웠고 5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니 일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나마 상욱이를 받아준 곳이 바로 이 경비업체였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어요. 그동안 왜 남편네 회사 경비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지 제 자신이 또 그렇게 한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린 것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이제 가족을 찾았으니까 우리 다 같이 얼굴 보면서 잘 지내요. 살가운 현 남편의 아들 준혁이가 자기 딸을 품에 안고 먼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두들 너무 행복해하면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욱이는 어딘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 상욱이를 따로 불러다가 물었어요. 상욱아, 혹시 어디 불편하니? 내내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제가 저녁 먹은 게 속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눌한 한국말로 어색한 자리에 앉아있으니 아무래도 마음이 막 편하지는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상욱이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엄마, 저희 둘이 따로 만나서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상욱이는 저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근교로 둘만의 드라이브를 갔어요. 강변을 바라보며 제게 하려던 말을 하는데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겁니다. 상욱이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상욱이는 제게 남편의 두 얼굴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그 사장님,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상욱이의 말은 이랬어요. 자기가 경비로 일하게 된 1년 전부터 남편을 봐왔는데 제 남편은 지난 몇 년간 계속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항상 남편 회사 주차장으로 왔고 경비로 일을 하고 있으니 둘이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들을 들은 게 많았던 거죠. 그리고 남편은 상욱이처럼 경비로 일하는 분들 혹은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갑질을 해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서 관리 일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성질머리 더러운 사장으로 통했다는 겁니다. 다들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저희 남편이 보이면 피해 다니기 일쑤였다고 해요. 그리곤 저에게 핸드폰을 건네면서 녹음된 파일을 하나 들려주는데 정말 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녹음 파일에서 영락 없는 남편의 목소리로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애 엄마 이름으로 땅이 조금 있는데 그거 내 이름으로 돌리고 이혼할 거야. 그게 곧 재개발 들어갈 부지라는데 그 돈 나오면
우리 둘이 새 출발할 수 있어. 저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땅을 상속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재개발이 되네 만회하면서 말이 많았거든요. 남편한테는 아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그걸로 나중에 노후자금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연녀랑 홀랑 먹어버릴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리고 상욱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그 여자랑 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장님 전 와이프가 죽고 진단금 나온 그 돈으로 사업한 게 잘 됐다는 것 같아요. 자기 부인 아픈데도 바람피고 엄청 양아치 짓을 많이 했다고 이전 경비원한테 들은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텐 좋은 사람인 척하는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뭐? 그게 정말이야?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제가 엄마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저한테 입 함부로 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상욱이가 그날 표정이 어두웠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망설이고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용기 내는 데까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이내 차오르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상욱이는 저에게 말을 해줬어요. 엄마가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남편이 여자를 만나면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두어 달 동안 자료를 모으고 한 방에 터뜨리기로 했죠. 한 장 한 장 사진이 전송될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았던 것인지, 어쩜 이렇게나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것인지 화가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꼴 보기 싫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답니다. 증거들을 모으고 모으다가 내연녀와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장면까지 확보하게 되었어요. 미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뒤였고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죠. 그 인간에게 전부 터뜨리기 이전에 저는 준혁이를 만나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준혁이는 얼굴이 차게 굳어버리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리나가 버리더라고요. 엄마, 말도 안 돼요.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 어떤 사람인지는 엄마가 더 잘 아시잖아요. 엄마도 믿고 싶지가 않았어. 그런데 이 사진들을 보렴. 저는 준혁이에게 사진에 녹취록까지 전부 보여주고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게 보였답니다. 그런 파렴치 않을 든든한 아버지라고 믿고 살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자식이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에게 소송 이혼은 제기했고 제가 확보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하였기 때문에 승소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인간은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여보, 정말 내가 너무 미안해. 당신한테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 정말이야. 당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요.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 하나뿐인 아들까지 배신한 거예요. 그 내연녀랑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이제서라도 깨져버린 그릇은 이어붙이고 싶었는지 애걸복걸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코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 저는 남편의 집에서 모든 짐을 빼서 나가 살게 되었어요. 미리 그동안 모아놓은 돈에 대출을 조금 끌어다가 소형 평수의 아파트 하나를 준비해뒀고 그곳에 우리 큰아들 상욱이가 먼저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상욱이와 둘이서 같이 살면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삶의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있답니다. 그 일이 있고 3년이 지난 지금 상욱이는 한국어 자격증을 획득해서 한국에 거주하려 하는 영어권 외국인들에게 보험을 설계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상욱이에게 딱 맞았죠.
이전에 하던 경비일보다도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 상욱이의 동생 상원이가 하는 가게에서 캐셔 일을 하면서 둘째 아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배 아파서 낳은 두 아들과 가슴으로 낳은 준혁이까지 세 녀석이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누가 보면 원래 셋이 친형제인 줄 알 거예요. 30년 전 이혼했던 전 남편과도 종종 만나면서 서로 안부를 물으며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3년 전 이혼한 파렴치한 그 인간은 지금은 원래 하던 사무실을 접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뭘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네요. 일부러 아무런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우리 큰아들 아니었으면 저는 인생 늙음하게 뒤통수를 세게 맞을 뻔했으니 상욱이가 저를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네요. 한때는 아이를 잃어버리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었는데 인생이 참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그때의 그 아이를 찾고 구렁텅이로 빠질 뻔한 제 인생도 아들이 구해줬잖아요. 새 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인생을 아주 헛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아무리 상황이 막막하여도 결국 끝은 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